장례까지 치른 동생을 다시 만난 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52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 죽인 동생을 다시 살려야 했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상식 밖의 위험까지 감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엄마, 오늘도 나가? 방에서 나온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올해 22, 취업 준비 중인 우리 딸, 수진이입니다. 응, 오늘은 새로 배정된 요양원 가는 날이야. VIP 병동이라네. 잘해야지 뭐. 내 말에 수진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맨날 밤새고 새벽에 나가고. 엄마 몸 좀 챙기고 살아, 제발. 네가 취업해서 돈 많이 벌면 그때 좀 쉬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지만 사실 허리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낯익은 흥얼거림을 하고 계셨어요. 준호야, 오늘은 안 올 거냐? 그 이름, 내 동생 이준호. 이미 3년 전에 장례까지 치른 사람입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날. 누나, 나 오늘 야간 잔업이라 늦게 들어갈 거야. 그게 준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전화가 울렸어요. 번호는 모르는 번호. 발신지는 경찰서. 이정희 씨 되시죠? 동생분 이준호 씨 맞습니까?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준호가 일하던 화학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다고 했습니다. 유독가스가 새어나오고 탱크가 폭발하고 사람들이 줄줄이 실려 나갔다고요. 시신은 많이 훼손된 상태라 DNA 검사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 신분증 작업복, 신발 키와 체형이 일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의 확인되지 않은 시신에 준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울부짖으셨어요. 이 얼굴이 우리 아들 얼굴이 맞냐고. 나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경찰, 회사 사람들, 장례식장 직원들까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족분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맙시다. 이 정도면 신원은 충분히 확인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인지 아닌지 끝내 확신하지 못한 채 준호의 영정사진을 세우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동생의 보험금과 보상금이라던 것들은 병원비, 빚 갚는 데 쓰고 나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 사건을 기점으로 조용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휘야, 미안하다. 나도 이제 내 삶 좀 살고 싶다. 문자 한 줄 남기고요. 그때부터 저는 식당 서빙, 마트 캐셔, 청소 용역, 야간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격증만 따두면 어디 가서든 밥벌이는 됩니다. 이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요양보호사 일도 어느덧 2년째였습니다. 그날 제가 가게 된 곳은 강북에서도 돈 많은 노인들만 들어간다는 해오름 케어센터라는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넓은 로비, 피아노 연주, 호텔 같은 향기. 아, 세상에는 이런 곳도 있구나. 한숨인지 감탄인지 모를 숨이 나왔습니다. 이정희 요양보호사님,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아, 네. 처음 온 이정희입니다. 저는 이 병원 운영지원팀장 장팀장이라고 합니다. 정희 씨께서는 오늘부터 VIP동 8층 특별 병실 한 분만 전담하실 겁니다. 한 분이요? 내 말씀을 거의 못하시고 의식은 흐릿하지만 반응은 조금 있으신 분입니다. 눈도 잘 못 뜨세요. 너무 정 들지 마시고 그냥 환자로만 대해주세요. 너무 정들지 말라니. 조금 이상한 말이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조용한 복도를 지나 마지막 끝방 808호 앞에 섰습니다. 장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분입니다. 가족분들도 자주 오지 못하세요. 사진 촬영, 녹음 절대 금지인 거 아시죠?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열자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넓은 병실이 나타났습니다. 침대는 하나, 환자는 한 명,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고 가슴에는 심전도 모니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고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 있었으며 눈은 절반쯤 감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또 한 분의 인생이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습관처럼 먼저 환자의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이준호. 그 순간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름표에 적힌 세 글자, 이준호. 한 글자, 한 글자.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 장 팀장님, 이분 성함이 이준호 맞나요? 네, 이준호 씨. 여기서는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요. 왜요? 아는 분이라도 되세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제가 아는 사람하고 이름이 같아서요. 흔한 이름이잖아요. 자, 우선 몸부터 닦여드리고 피부 마사지도 조금 해드리세요. 이분은 오래 누워 계셔서 살이 쉽게 헐거든요. 장 팀장이 나가고 병실에는 저와 환자 단둘만 남았습니다. 다리가 후덜거려 한참 동안 침대 곁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 세상에 이준호가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를 달래며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천천히 환자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매, 코, 턱선, 수염과 상처에 가려 선명하진 않았지만 낯설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누나, 나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여기 찍혀서 흉터 생긴 거 기억나지? 남자에게 흉터 정도는 멋이야. 멋. 어릴 적 준호가 자랑하던 흉터. 왼쪽 쇄골 아래 길게 패인 흉터 하나. 손이 떨렸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환자의 병실 가운을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로 있었어요. 살이 올랐다 내려가면서 변형됐지만 분명히 길게 패인 흉터 하나. 심장이 귀 밑까지 쿵쾅거렸습니다. 준호야?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그때였습니다. 가늘게 떠있던 환자의 눈동자가 살짝 내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준호야, 나야 누나야.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3년 전에 내가 장례를 치른
동생 이준호라는 걸. 그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완전 하얘졌는데.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만약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살아 있었다면 어떡하겠어? 드라마 얘기예요? 아니면 진짜? 그냥 가정법으로. 전무조건 데리고 오죠. 왜 말을 안 했는지, 거기다 왜 있어야 했는지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딸의 대답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요양원에 가면서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확인하자. 혹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병실 앞에 서자마자 또 다른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808호 문 옆 CCTV가 따로 달려 있고 복도를 지키는 간호사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여기 CCTV 원래 있었나요? 내 질문에 간호사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VIP라서요. 여긴 원래 좀 엄격해요.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눈치를 보며 808호를 드나들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마다 떨어져가는 근육과 푸석한 피부를 보면서 심장이 아려졌습니다. 누나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사과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주치의가 회진을 돌다 차트를 잠시 병실 선반 위에 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본능처럼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성명 김도현, 나이 43세, 직업 사업가, 상태 교통사고 후 저산소성 뇌손상, 성명부터 거짓이었습니다. 김도현, 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억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수없이 보험 서류를 작성하며 그 번호를 써왔습니다. 조용히 환자의 팔뚝에 붙어있는 바코드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작게 찍힌 숫자들 7, 7, 0, 2, 2, 0. 준호의 주민번호 앞 6자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차트에는 거짓 이름, 환자 팔에는 진짜 번호. 이 요양원은 누군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간호사 한 명과 마주 앉게 됐습니다. 808호 환자분은 가족은 안 오세요? 내가 슬쩍 묻자 간호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희 선생님, 그 방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위에서 싫어해요. 위에서? 아까 그 장 팀장요. 저 사람 이 요양원 운영하는 재단 말고 다른 회사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8층만 따로 관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점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화재 당시 회사 이름은 한성케미컬, 요양원 로고 옆에 작게 적힌 글자 한성 웰케어 재단. 혹시 이 요양원 한성케미컬이랑 관계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간호사는 눈을 크게 떴다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저희도 잘 몰라요. 저 먼저 나가볼게요.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로 불안이 가득한 눈빛만 남기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옛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맨 위, 오래된 상자. 거기에는 준호의 사망진단서, 회사에서 준 합의서, 뉴스 스크랩, 사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장소 한성케미컬 제3공장. 쌓인 폭발 및 화재로 인한 전신 화상. 그런데 사진 속 공장 간판과 요양원의 재단 이름이 기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한성 웰케어 재단. 기업이 벌인 사고를 기업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숨기고 있다. 이 끔찍한 가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병실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스킨로션을 손에 덜어 준호의 팔과 다리를 천천히 문질러주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누나야,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누나 목소리만 기억해. 그때였습니다. 눈가에서 작은 물방울 하나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침대 옆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야? 또렷한 대답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식물인간으로 치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 앞에 앉아 결국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너 외삼촌 기억나지? 어릴 때 맨날 사탕 사주던. 그럼요. 외삼촌이 죽어서 할머니가 매일 울잖아요. 외삼촌, 죽은 거 아닐지도 몰라. 수진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는 808호에서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내 눈물이 쏟아지는 걸 보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외삼촌은 회사에 의해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어딘가에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라 숨겨진 것 같아. 공장 사고의 진짜 책임을 누군가 덮으려고 수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증거를 모으는 것. 그리고 외삼촌이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나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야. 한성 웰케어 요양원에는 직원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전산실, 모든 환자 기록, CCTV, 입퇴원 내역, 심지어 재단 내부 문서까지 모이는 곳이었죠. 정희 씨, 전산실은 일반 직원 출입 금지예요. 혹시라도 길 잃어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장 팀장은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운 좋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지하층 복도에서 전산실 문이 살짝 열린 채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 옆에는 카드키 인식기가 깜빡이고 있었고요.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전산실 안은 서늘한 공기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컴퓨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커피와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가장 가까운 자리의 컴퓨터를 흔들어 절전 모드를 해제했습니다. 화면에 뜬 프로그램 하나, 환자 관리 시스템. 손가락이 떨렸지만 나는 키보드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성명 이준호. 검색 결과 없음. 예상대로였습니다. 김도현이라는 가짜 이름만 등록돼 있을 테니까요. 이번엔 주민번호의 앞 6자리만 입력했습니다. 770220. 검색 결과.
한 환자가 떠올랐습니다. 성명 김도현, 등록번호 808-001, 입원일 2022년 겨울, 보호자 한성 웰케어 재단 대표이사. 보호자 대표이사? 보통 보호자 칸에는 가족 이름이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상세 정보 탭을 눌렀을 때 화면 한 구석에 숨겨진 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성명 이준호, 원래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유 산업재해 관련 특별관리 대상. 손에서 식은땀이 솟구쳤습니다. 회사와 재단은 동생이 산재 피해자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요양원에서 신분까지 바꿔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가방에서 수진이에게 빌린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USB 아니고 포터블 녹화기처럼도 쓸 수 있어. 화면 캡처 기능도 있어. 수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프로그램 화면, 상세 정보, 원래 성명이 적힌 창을 연달아 캡처하면서 USB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마우스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점점 전산실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지금 들키면 그냥 끝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USB를 뽑아 가슴 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와 컴퓨터를 툭툭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아, 이 컴퓨터 켜놨으면 좀 꺼놓지. 장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마우스를 몇 번 움직이더니 잠시 무언가를 확인하고 툭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라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우휴, 사람들 참. 전산실은 원래 잠시라도 비우면 문을 잠가야지. 그가 투덜거리며 다시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철컥 닫히고 한참 후에서야 나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다리는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주머니에는 여전히 따뜻한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수진에게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너 외삼촌이 김도현으로 바뀐 기록이 있어. 그리고 회사가 보호자인 걸로 되어 있어.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공익제보. 요즘 뉴스 보면 재벌 비리나 병원 비리 같은 거. 엄마, 이건 그냥 경찰서에 들고 가면 묻혀요. 회사랑 병원, 경찰까지 다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고발하는 방송 있잖아요. 거기 제보해야 돼요. 근데 엄마 실명 걸고 나서야 해요. 외삼촌 이름도 다시 꺼내야 하고. 수지는 이미 여러 프로그램의 제보 페이지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만큼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숨지 않을게. 며칠 후, 우리는 한 방송국의 작은 회의실에서 PD 한 명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씨, 내용은 잘 봤습니다. 확실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네요. PD는 USB를 한 번 더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한성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로비 의혹도 있었고 언론에 압력 넣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거 정말 각오하고 하셔야 합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각오를 못했습니다. 동생 얼굴인지조차 확신도 못한 채 맞다고 하니까 그냥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지금 제 눈앞에 살아있는 동생을 보면서 또다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제가 제 자신을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요. PD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해볼게요. 제보 후 몇 주 동안 요양원 내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808호 문 앞에는 경비 인력이 한 명 더 늘었고 장 팀장은 수시로 복도를 순찰하며 직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정희 씨, 그가 어느 날 복도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요즘 혹시 누가 이 요양원에 대해 물어본 사람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기자, 방송국 사람, 이상한 전화 같은 거 말이에요. 그의 눈빛은 내 눈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전 그런 사람 전혀 못 봤는데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정희 씨는 성실해서 믿어요. 808호 환자분은 특별히 중요한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괜히 이상한 소문만 돌아도 곤란하거든요. 그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보고 들은 걸 밖에 이야기하면 정희 씨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여기 규정 잘 아시죠? 협박인지 경고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 한성케미컬 산업재해 의혹과 숨겨진 피해자 요양원 특집 나갑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수진의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돌아갈 생각도 없어. 방송이 나가기 전날 나는 808호에 들어가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일이면 세상이 내 이름을 다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속았던 그 거짓말도 전부 밝혀질 거고. 그때 준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일요일 오후 요양원에선 어김없이 텔레비전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808호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장 팀장과 원장이 낯빛이 새파랗게 질린 채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TV 화면에서는 익숙한 로고와 함께 오늘 밤 한성케미컬 산업재해의 진실이라는 예고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어딘가에서 불러 처리된 내 모습이 요양복을 입은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정희 씨, 그가 낮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 원장실로 좀 같이 가시죠. 원장실 문이 닫히고 뒤에서 철컥하는 잠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장 팀장이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가 808호 환자분에 대해 어디엔가 말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희 씨 솔직히 말합시다.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지금 방송 예고에 우리 병실이 나왔어요. 환자 폭장, 침대, 우리가 모를 줄 알고? 방송국과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철저히 뒷모습만 불러 처리만 했는데도 프로들은 역시 한눈에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선택지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면 어쩌면 바로 잘리고 소송까지 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예상과 달랐습니다. 네, 제가 제보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원장이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 제정신이야? 한성이 어떤 곳인 줄 알아? 당신 하나쯤 없애는 건 일도 아니라고.
나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3년 전에 그 사람들이 거의 제 동생을 없앴죠. 문서에서, 기록에서, 세상에서요. 근데 몸까지 완전히 없애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나섰고요. 장 팀장이 이를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송국에 연락해서 오해였다고 해요. 그럼 우리도 정의 시선에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우리도요? 당신 한성 사람이죠?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전 이 요양원 직원입니다. 한성이 운영하는 요양원 직원이죠. 원장은 얼굴을 감싸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예고까지 나가버렸는데 지금 접어도 의심만 더 커질 거야. 장 팀장은 원장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가만히 당하자는 겁니까?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피해자들 편에 선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조금은 참작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막을 생각만 한다면 당신들도 같은 편일 뿐이에요.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그의 한숨 섞인 말 속에서 나는 묘한 두려움과 동시에 어떤 결단의 조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10시 나는 어머니 수진이와 함께 작은 거실에 모여 TV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3년 전 화재가 난 한성케미컬 제3공장의 모습, 당시 구조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불러 처리된 내 얼굴과 808호 침대에 누운 준호의 실루엣이 차분한 내레이션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분명 사망으로 되어 있었던 한 남자.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고급 요양원의 컴퓨터 속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원래 성명 이준호, 산업재해 관련 특별관리 대상. 어머니의 손이 내 팔을 꽉 쥐었습니다. 정희야, 저 사람. 저 사람 우리 준호 맞지? 나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외삼촌 엄청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찾으러 가야죠. 방송 말미에는 한성케미컬의 비리 의혹, 산재 은폐,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합의가 연달아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성케미컬 산업재해 은폐 의혹, 검찰 전격 수사 착수. 수사가 시작되자 요양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찰, 노동부, 언론이 수시로 들락거렸고 808호는 오히려 가장 많은 발길이 오가는 방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준호의 상태를 다시 정밀 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인지 기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분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한 신경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808호에 앉아 준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회사 사람들 조사받고 있어. 너를 여기 숨겨놓은 것 때문에 엄마랑 수진이가 너 TV에서 봤어. 이제 다 알았어. 그때부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눈동자가 점점 또렷해졌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 말이 들리면 눈을 한 번만 깜빡여줄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 끝에 눈꺼풀이 천천히 한 번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한성케미컬과 한성웰케어 재단에 대한 수사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공장 안전규정 무시, 사고 후 보고서 조작, 사망자 수 축소, 일부 피해자를 요양원에 숨기고 사망 처리한 정황까지 여러 명의 임원이 구속되었고 대표이사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준호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실을 알고도 회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하였으며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방청석에서 손을 꽉 쥔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준호는 현재 살아있으며 한성 웰케어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신분을 바꾼 채 3년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숫자로만 계산한 반인륜적 범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이준호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다시 호명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시간은 또 흘러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나는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어머니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수진과 함께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외삼촌이 밖에 나와서 햇빛 쬐는 첫날이래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쥐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우리 준호 맞게 해달라고. 잠시 후 간호사 2명이 밀고 나온 휠체어 하나. 그 위에는 얼굴이 많이 야위고 여전히 어눌한 표정이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익숙한 눈매를 가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누군지 알겠어? 그는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한 장씩 넘기듯 천천히 우리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나, 2글자.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오늘도 저는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동생 준호는 아직 재활 중입니다. 걸음마 연습을 다시 하고 말을 또박또박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한성케미컬은 회사 이름을 바꾸고 대표는 법정에서 형을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한 번에 바뀌지 않더군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족, 어머니는 아들 잃은 엄마가 아니라 아픈 아들을 돌보는 엄마가 되었고, 수진이는 외삼촌이 만든 빚 때문에 힘든 집안 딸이 아니라 외삼촌의 싸움을 기억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동생을 잃은 누나가 아니라 동생을 다시 세상으로 데려온 누나가 되었습니다. 가끔 808호에서 처음 그 이름표를 봤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이준호. 그때 내가 눈을 돌렸다면, 그냥 동명이인인가 보다 하고 지나쳤다면 아마 지금도 동생은 병실 어딘가에서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며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한 번 이미 죽여버린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아파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버린 누군가.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위해, 진실을 위해 어디까지 용기를 낼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거대한 용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